어시스턴트인가를 가지고 모든 메시지를 똑같이 주고 이렇게 다르게 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도 여기서도 로컬한 게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밀접한 경우와 이렇게 글로벌하게 얘기했을 때가 다르게 나왔어요. 근데 약간 이건 저희가 지금 데이터만 살짝 돌렸는데 너무 흥미로운 거는 이게 환경문제가 가깝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환경문제의 타입에 따라서 글로벌한 게 더 효과적인 것들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홍수 같은 경우는 우리 굉장히 이미디어트하고 앞에 있는 거지. 환경 오염이나 아니면은 뭐 글로벌 워밍 같은 거는 되게 크게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른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러한 타입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프레이밍을 해야지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로 또 다른 타입으로 보여드리면 저희가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프리젠트 하는가 인포메이션 포커스에 따라서 또 효과가 달라지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뭐 이 시기 10,000원의 파이낸셜 로스가 있을 거다. 니네가 계속 친환경 활동을 안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게 한 4% 정도 되거든요. 우리 GDP에. 그렇게 4%의 로스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같은 메시지가 효과가 달라질 것이면 저 너무 긴가요? 좀 시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 아니면 5년 후로 이야기하는 게 나은가? 732만 원에서 710만 원으로 감소 얘기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3% 감소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은가? 이러한 식으로 제시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재난문자 관련해서 리빙랩 해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만드는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재난문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어텐션을 준다든지 굉장히 콘크리트한 메시지를 준다든지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메시지와 비교를 해서 효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연구들 하고 있고요.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갖고 막 듣다 보니까 너무 많이. 네. 좋습니다. 네. 질문 받나요? 그- 그냥 바로 저 학회가 또 있으셔갖고 혹시 질문을 그러면 먼저 좀 혹시 있으시면 네. 제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아니요. 이메일로 주셔도 예. 질문 받고 아니면 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모으는데 저 선생님 그 발표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좀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학대학원의 김용문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 기후 경제 모델이라는 것을 해왔는데요. 기후 경제 모델은 이제 과거에는 한국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글로벌하게 이런 이런 환경부의 기후 R&D 그 과제를 저희들이 상당히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7년 동안 한국에 대한 모델링 과제를 하다가 끝나와서 글로벌 관리 시작됐던 4년째인데 이것도 7년짜리니까 7년이 끝나면 14년 동안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 R&D 과제를 하는 셈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관련된 정책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 모델을 써서 분석을 정부한테 해주면 정부가 그 결과를 항상 정책할 때 같이 발표해요. 여러분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기후 정책 관련된 GDP 숫자 다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와, 한 10몇 년 동안. 근데 이제 그걸 만들려면 어떤 모델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델이 필요한 건데,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지금 글로벌하게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에 대한 기후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에 대한 가장 그 종합적인 큰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를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모든 나라의 모든 섹터의 모든 이 경제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 분석을 하고 우리들이 또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왜 기후 시스템을 통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 온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농업이나 뭐 인간 건강 이런 것에 영향을 지금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모델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면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유니콘은 이제
유니파이드 클라이밋 옵션스 넥서스라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지금 유니콘을 줬고요. 유니콘이라는 것은 되게 다양한 모델의 그룹인데 IAM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종합적인 기후 평가를 위한 종합 인테그레이티드 어세스먼트 모델을 IAM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버전을 유니콘 IAM이라고 유니콘 안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로컬한 모델, 심지어 우리나라의 전력 섹터에 대한 별도 모델, 뭐 산업 아니면 수성 이런 모든 섹터별 모델도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을 다 종합적으로 다 합한 게 이 IAM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AM 모델만 가지고서 세계적으로 학회가 있고 IPCC에 있는 연구 결과 핵심이 바로 이 IAM 모델에서 나오는 결과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IAM 모델이 많은데 그 많은 모델이 또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항상 IPCC 보고서를 보시면은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시나리오 결과들이 레인지로 이렇게 나와 있고 엄청나게 큰 레인지가 있는데 그 안에는 수없이 다양한 모델들이 다양한 예측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연구지만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제 모델, 클라이밋 모델, 기후 모델이 있어야 되고 데미지 모듈이라고 해서 클라이밋 변화에 대한 우리 그 인간이나 이 자연에 대한 데미지에 대한 또 모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그런 모델이 IAM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경제적인 파트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그 모든 산업별로 인풋 아웃풋 구조에 대한 모든 걸 인풋 아웃풋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입력 자료가 들어가고 그 각각 경제가별로 다양한 그런 산업 부분의 생산 과정이 그러니까 생산 함수라는 것을 통해서 묘사가 되고 또 인간의 소비 활동도 수요 함수라는 것을 또 통해서 묘사가 되는데 이런 모든 함수들이 이 있는 데이터, 빅데이터의 어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통해서 다 재구성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 모델을 통해서 이 경제는 항상 시장 균형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모든 각자들이 소비자나 생산자가 각각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윤 최대화 또는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최대한 각각 이기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그 균형으로서 시장 균형의 가격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그 수요 공급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균형 가격을 도출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함수는 되게 그 스탠다드한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함수인데 이 함수가 이 경제학자들이 과거에 여태까지 연구하면서 인간의 활동 또는 핵 활동을 가장 잘 정확하게 묘사하는 형태의 함수이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해서 함수 쓰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하나의 생성 구조가 다양한 인풋들의 이런 네스티드 이런 테크놀로지 구조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AI에서 많이 하는 뉴럴 네트워크랑 되게 비슷하고요. 뉴럴 네트워크에 쓰는 함수 형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함수도 이거를 약간 좀 유사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결국 네트워크다. 네트워크 여러 가지 인풋이 모여서 아웃풋이 생산되고 그것이 서로 많은 주체들 간에 얽혀 있는 엄청나게 복잡한 네트워크로 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클라이밋 모듈은 이 클라이밋이라는 게 원래 기상 모델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 하나를 한 분석하는데 슈퍼컴을 뭐 몇 달 돌려야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다 이용해가지고 이런 분석을 하려면 그건 뭐 일생 동안 그렇게다 아마 시나리오 하나 못할 텐데 여기서는 엄청나게 간략화된 클라이밋 모듈을 갖다 쓰고 그런 모듈들은 다양한 또 클라이밋 그 기상학자나 이 기업자들이 이 세상의 기후체는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이걸 간단한 함수로 표현하면 상당히 근사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는 그런 함수들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시스템 모델에 그런 것도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각각 그 기후 변화의 여러 가지 온도나 습도나 강수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섹터에서 다양한 데미지 유형별로 어떤 이펙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을 테니까 그런 걸 다 모아서 그 가장 최근에 가장 가용한 툴들을 활용을 해서 이 경제 모델과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헬스장이 성장하면 땅이 없을 테니까 랜드가 줄어들는지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헬스에 영향을 미치면 사람이 아프고 죽고 하면은 레이버 서플라이나 소비의 자체가 성격이 또 변화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예전 에너지 집에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 다 함수를 활용해서 이 경제 모델에 경제 모델 에너지 모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고 우리가
발전을 할 때 어떤 행위력을 쓰는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그러면 이제 기후 시스템이랑 데미지 경제를 다 포괄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데이터들을 쓰고 있고 이런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이 지역이나 또는 산업의 해상 부분 조절을 이제 플렉서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뭐 150개 물 일일이 다 보려면 다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다른 국가를 묶어서 볼 수도 있고 섹터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섹터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하고 나머지 이제 애그리게이션 묶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지금 뭐 결과가 아직은 좀 불안정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가용한 데이터를 써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면은 이 온도 상승이 그냥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안 했을 때 그만큼 올라갈 수 있겠다. 지역별로는 뭐 다양하게 나타나고 한 것을 이렇게 지금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IAM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임팩트랑 경제적인 영향, 상호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거고요. 사실 그 앞 단계에서는 경제 모델만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뭐 유럽의 탄소 관세, CBAM 이런 거 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CBAM을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이 미치는지 그걸 분석할 때 이런 모델이 필요하겠죠. 이 안에는 이 모든 국가별 에너지 거래, 그다음에 국가의 생산 문제 안에 현실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멈춰졌을 대출. 이번에 CBM은 우리 스코프 안처리 같은 얘기도 들으셨을 텐데 직접 배출량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생산할 때 들어가는 전기나 다른 뭐 재료, 물질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또 파생되는 그런 모든 배출량을 다합하면 우리 카본 풋프린트라고 하고 스코프 3라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자동적으로 다 계산이 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마다 임팩트를 볼 때 아주 즉각적으로 얼마든지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정책할 때마다 이 모델이 필요한 게 우리가 MBC가 2030년, 35년 국가 목표를 수립을 하는데 이게 이만큼 줄이려면 과연 어디에서 얼마나 에너지를 더 쓰고 뭐 번안을 해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GDP로 항상 나오는 것이고 또 고용이나 물가나 수출입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항상 이런 숫자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숫자들에 대한 답을 주는 모델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파워풀했지만 또 그 속 안에 각각 디테일한 부분 상당히 좀 불안정하고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완벽한 모델을 만들기는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모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각각 서로 다른 유형의 데미지별로 어떤 이펙트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시험적인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 큰 모델에 넣고 실제 경제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분석 중이긴 한데 왼쪽에 있는 이 클라이밋 이펙트에 따라서 얼마나 GDP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상당히 레인지가 큰데 어떤 가정을 하냐에 따라 지금 그냥 1%에서 3%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 기후변화 때문에 있는 피해가 GDP의 3% 정도, 2% 정도 되게 작아 보여요. 2006년까지.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예측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기후변화의 피해는 이게 또 우리가 마켓 데미지랑 넌 마켓 데미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데미지는 마켓이랑 상관없는 데미지가 뭐예요? 사람이 죽는 거. 이 생명 가치는 사실 마켓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후에 따른 피해가 더 큰 거는 사람의 사람이 죽거나 하는 거에 따른 그런 넌 마켓 데미지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건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목숨이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보통 라이프타임 인컴 같은 걸 때문에 거든요. 엄청나게 큰데 그거 말고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장에서 거래된 상품에 따른 피해는 일단 GDP에서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아직 우리가 고려한 데미지의 유형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예를 들면 우리 그 산불 이런 건 아직 이제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아까 알려드렸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그것이 지금 현대에 반영하기가 아주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 글로벌하게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데미지 함수라는 걸 추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면 훨씬 더 커질 텐데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연수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 섹터별로도 어떻게 되고 위전별로도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피해를 지금 계산하고 있고 또 에너지 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하는 모델 중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력 산업에 대한 또 별도의 산업별 모델이 있는데 그 발전기들이 다 시간대별 전력 수요에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통해서 전력 산업을 이렇게 긍정적인 모델 연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어 진짜 우리 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알아놨을 때 전력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들을 공정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바뀐다든지 에너지 공급 특성이 바뀐다든지 왜냐하면 이제 기후가 바뀌면 태양광의 공급 서플라이 자체도 어떻게 달라지고 또 우리가 더우면 에어컨 쓰게 되고 하지만 또 겨울에는 이제 또 난방을 덜 하게 되고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어, 이런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모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기후에 대한 관심 있는 과학자로서 관심 있는 사람이 가장 종합적인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모델 이런 모델을 이제 세계에서 웬만 선진국들 다 몇 개씩은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아직 우리가 처음으로 개발한 것이고 그래서 일단 아직은 좀 완성도가 낮긴 한데 계속 좀 더 정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 이 과제에는 상당히 많은 연구팀이 다른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많이 들어가 있고 섹터별로 또 전문성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와이 프로젝트 안에서도 이거는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좀 만나가지고 디스커션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상으로 제 발표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일본 모델 통해서 프로젝션 하는 게 이제 지금 최종 3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2010년에 프로젝션을 했어요. 2025년에 보면은 지금 상황을 알게 돼요. 그럼 2010년에 프로젝션 했던 모델이 그 2025년에 참값을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 하면 그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에 따른 모델 코렉션이라는 건 하는 거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음. 그러니까 계속 지금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은 계속 시간이 가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 더 추가적으로 익스텐 정보를 반영해서 함수의 파라미터 바꿔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그러니까 그말 코렉션 하는 건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2010년에서 프로젝트인데 2011년에 보니까 바이어스가 있고 그다음 2011년에 또 2011년에 프로젝트했을 때 11년에 또 바이어스가 있고 바이어스의 트렌드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파라미터 어쩌스보다도 프로젝션 할 때에 바이어스 트렌드를 고려한 모델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네. 근데 그런 부분은 되게 좋은 연구 주제 같은데 제가 직접 그 문제를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충분히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그 통계학이나 이런 데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바이어스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것들을 기법을 쓰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 포인트 질문은 그 모델이 컴포넌트가 여러 개 있고 마지막에 이제 경쟁 모델에 대해서 결과를 산출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 서브 모델들에 대해서 오차가 당연히 있잖아요. 그럼 그 오차에 따라서 경쟁 모델의 오차 분석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하는 건지 지금. 어, 그 이게 각각이 다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그 서브 모델의 오차가 그 다른 모델에도 영향을 줘서 경쟁 모델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면 그 서브 모델이 다른 모델과의 코릴레이션이 다 많아가지고 증폭되어서 오차를 크게 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또는 서브 모델이 오차가 심해도 그 다른 것들은 다 인디펜던트하고 경쟁 모델하고도 코릴레이션이 낮아가지고 오차가 심했다 하더라도 경쟁 모델은 오차가 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오차 분석을 하면은 그 우리가 그 경쟁 모델에 있는 서브 컴포넌트가 어떤 게 지배적이고 어떤 게 이제 비지배적인 게 나오니까 모델의 정교성을 어떻게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뭐 집중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가능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아마 좀 더 이렇게 모델이 좀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해봐야 될 다음 단계 연구. 지금은 일단 그 정도를 아직 근데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정확도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 연구는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센서티비티 어널리티스를 많이 저희 쪽에서는 실제 많이 하죠. 보는 거하고 똑같은 그 저를 같이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부과되면은 물론 이제 모델에 대한 신뢰성이 근데 이쪽 분야가 모델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특혜적인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신뢰성을 평가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저희 공학에서는 통계적 모델을 쓰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 모델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답이 나올 때에 여기서 포토레이션을 막 줘가지고 이쪽에 이제 결과하고의 코릴레이션을 본다든지 이렇게 자체 내에서 센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게 사실은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되게 좀 난해한 분야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런 모델을 할 때는 옵티미제이션을 기본으로 해요. 모든 사람이 옵티미제이션 하는데 실제로 아무도 옵티마이즈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섭취랑 되게 괴리가 있는 우리 경제학에서는 항상 경제학이나 이 공학은 항상 사람은 되게 스마트해. 그래서 항상 자기 인수일지 매치마이즈 해야 되고 귀여운 똑똑하기 때문에 스마트 못해야 되고 하고 미래에는 불확실성이 별로 없어. 근데 이게 현실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력 모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력 섹터가 정말 옵티마이즈를 하려면 이게 가장 코스트 미니마이즈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모델을 돌려보면 마이오카 모델이 더 전반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년이나 2년 뒤만 보고 옵티마이즈, 서브 옵티마이즈 모델이 훨씬 더 예측력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어디까지 옵티미제이션 어디까지 해야 될 텐데 큰 숙제예요. 이게 풀 옵티마이즈냐 아니면 마이오피냐 아니면 중간. 근데 거의 마이오피에 가까운 중간 모델이 훨씬 더 예측력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에 돌아가는 게 이 옵티마이즈를 통해서 다른데 보통 그러면 우리가 바보 같은 걸 가정을 하고 모델을 돌릴 거냐 이건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어디가 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런 모델들이 이렇게 검증을 완벽하게 하고 어느 정도까지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아직 수준이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델 형태가 있어서 저희 응용수학적으로 보시면 건설컨디 컴퓨테이션이라는 패턴이 있어요. 그런 기법들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브 모델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스페이스에서의 이제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서 놓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모델 자체가 뭐 100개의 파라미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핸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가미해서 하면 좀 더 안정적이겠다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확률적인 분석을 하는 모델은 이렇게 거대한 모델은 못하고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또 이 모델을 또 심플리파이한 모델을 가지고 확률 분포를 그러니까 몬테칼로를 하면은 돈이 많이 들고요. 몬테칼로에 해당하는 것과 유사하게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100개라고 100디멘전이면 예. 100개의 랜덤 샘플링을 막 하면 최소화하는 거죠. 예. 최소화 그런 기법도 이제 쓰고 있는데 예. 그 기법을 쓰는 단계까지 제가 모델을 한 다른 모델들은 그 기법도 쓰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키울 수 있게 해서 그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그 첨가해서 하면 그런 연구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하는 모델 팀에서 아직 거기까지 누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다른 모델 네. 나는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좀 질문 아이고 그럼 네. 저는 그 계산과학공학과의 혜정이 내가 아까 수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수학자는 아니고요. 기계공학인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가져온 거는 실시간적으로 도시 풍환경 평가를 위한 해석자를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게 있고요. 그 해석자와 더불어서 AI 모듈을 연동해가지고 더 빨리 이제 그 도심에서 일어나는 바람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기반이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퓨처로 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도시도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 발달하니까 도시의 지형이 바뀌고 또 기후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래의 도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게 제가 자료를 만든 게 아니라 저희 그 연구실에 있는 친구가 만든 이렇게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교수님들이 이게 소개 자료 만들었대요.
근데 그거를 본다 쓸 건데 이제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시절에 이제 시간의 지남을 내가 볼 수 있는 사진인데 내가 15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보통 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진인데 뭐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팀은 한 요 정도 20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하는 것이 이제 도심풍환경처럼 하는 그 유체역학적인 이제 현상을 시뮬레이션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배터리 2차 전지 그 시뮬레이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 복잡하시겠지만 이렇게 그 그림도 이쁘지만은 저기 보면 무방정식들이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을 그 컴퓨터를 통해서 슈퍼컴퓨터 말씀하셨는데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이건 자세하게 좀 나올 건데 도심에 대해서 풍환경을 보게 되고 이 도시 풍환경 자체도 마찬가지로 언서튼한 파라미터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언서튼티 퀀티피케이션 테크닉을 써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불확실성이 있는데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정량화된 그 성격을 얻을 수 있는 기법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후 변화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 대부분 참고 문헌으로 선택하는 게 이거 요 그림 되게 많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어디에 관련돼 있나 보면은 17개 골 중에서 6번, 7번, 9번, 11번, 13번, 14번이 갈 게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서브 컴포넌트로 지금 현재는 이제 도심에서 일어나는 그 공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도심 자체가 미래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하나의 작은 환경의 섹터가 될 거고 그 환경 자체가 점점 더 집약되기 때문에 집약된 곳에서는 아시다시피 사물이 너무 많으면 물을 아무리 열어놔도요 바람이 잘 안 들어와요.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어떨 때 가보면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도 사실은 그 빌딩 숲에 가면 바람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바람이 잘 들어와 줘야지 오염원이 있거나 쾌쾌한 음식점 거리를 지나가더라도 맑은 공기를 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그거를 벤틀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심의 벤틀레이션을 고려한 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런 벤틀레이션 스트럭처가 좋으면은 우리가 너무 더울 때도 바람이 좀 불면은 조금 덜할 거고 너무 추울 때는 또 바람이 잠잠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연구를 왜 하냐면은 요새 새롭게 짓는 그 대단히 아파트 단지 같은 거를 우리가 스마트 시티 조성이라고 하잖아요.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보면은 모든 것이 서베일런스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되게 기계 장치에 노예가 되는 노예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갖다 바치고 있는 꼴인데 모든 그 도심에 아파트 건물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전부 다 여기도 있겠지만 여기 학교는 사실은 이렇게 또 자유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서베일런스 카메라가 없는데 대부분 다 서베일런스 카메라가 다 있고 웬만한 데 센서가 다 있어요. 그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공학적 테크닉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실 현실화된 게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는 이미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이 센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로봇들이 움직이고 마찬가지로 도심도 생각해보면 도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센싱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이런 스마트 시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다각적으로 이해해요. 센서라는 것은 여기에 센서가 있으면 여기에서의 물리량을 잴 수 있는 거지 저쪽에 떨어진 곳에만 하더라도 센서의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해보려면은 이 모델이 강건해서 전체 한 곳에서 뭐 측정을 하지만 이 측정된 그 센서의 커버리지가 넓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델링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델링을 위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일어난다라고 나서 지금 현재는 센싱으로 가능하지만은 일어나기를 예상하면서 하는 거는 추정을 해야 돼요. 추정하는 방법은 미래에 내가 센서를 갖다 놓을 수도 없고 모델로서 프로젝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모델링을 하는 부분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면 가상의 컴퓨터 공간에다가
도시를 넣습니다. 도시를 넣어가지고 바람을 불어줘. 그럼 여기에는 도시에는 여러 가지 뉴턴이 만들어 놓은 역식들이 다 있어요. 그런 방정식들이 다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해 자연의 법칙을 뉴턴이 기술해 놓은 식들이 있어요. 그 식들을 저희가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들을 풀 때는 보면은 너무 변수가 많거나 조건이 너무 많으면 식 풀기가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이 흘러가는데 지형이 너무 복잡하게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지형들을 내가 고려하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해석 방법을 다시 만들어요.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볼래? 이게 PDF 파일이에요. 안타깝네. 이게 전부 다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이, 이 뭐냐면은, 이게 이거 암센터, 암센터에 이제 건물이 섰잖아요. 큰 거, 안병원이, 안병동이. 안병동이 들어오고 나서, 들어오기 전과 들어오고 나서 지나가 본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 안 했을 거죠. 교수님이 지나가 보신 적 있어요? 안병원이 들어오기 전에 세브란스 병원을 걸을. 안병원이 들어오고 나서 걸을. 느껴본 적 있어요? 저는 다녀봤는데 문득지. 네. 그냥 김자린 교수님 말한 거 우리가 기후변화, 뭐 환경 이런 거는 중요하다가 이거 피부로는 이게 들어오면서 뭐가 되냐? 추울 때 더 추워지고 더울 때 더 더워졌어. 그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왜요? 왜? 바람길이 생겨가지고 네. 빌딩이 큰 게 있으면 빌딩풍이라고 해서 빌딩을 타고 바람이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때 그 비용 자체가 너무 심각해서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게 돼요. 그냥 일반적인 PC로는 안 되고. 자, 그래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멋진 걸 하나 만들었어요. Y서클에 대응되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유는 Y서클에 대응되는 Y플로우를 만들었어요. Y플로우라는 게 Fast Large Simulation Open Source Library Portable Flow라고 해서 Y플로우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고 지금 한정민 교수님하고 또 코업을 해서 뭐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수많은 방정식들이 있고 이것들을 그 GPU 머신에서 GPU라는 걸 들어봤죠. GPU가 GPU는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는데 그것들이 하나의 보드가 되어가지고요. 그것들이 컴퓨터에 4장씩 있어요. 요 4장이 1억이에요. 4장하면 1억 정도. 그런 노드들을 저희가 8노드를 사용해가지고요.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그 정보에 대한 전달도 잘해야 되고 계산을 할 때 좀 더 공부를 좀 해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빠른 해석이 되고요. 아, 이것도 다 가려졌는데 이거는 일단 우리가 정보 문제를 갖고 그 유체역학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그 물을 밑에서 덮일 때에 막 이렇게 그치 가면 끓여 보셨죠? 물 딱 해놓고 보면은 기포가 막 올라가잖아요. 맨 처음에 덮었을 때 뜨겁지 않았을 때는 기포 가만히 있다가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와라 생기면서 다락 생기잖아요. 그때 셀이 보면 놀랍게도 어때요? 라면이 원통이면은 원통 기포가 누가 만드는지 모르게 예쁘게 조금은 다르죠. 그게 소위 말해서 요 이전 단계 때 그거를 레일레이 버나드 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자연현상이 있어요. 그 자연현상이 좀 더 덮여지게 되면은 랜덤하게 막 생기면서 물방울 착 모아들이면서 퍼져요. 그런 구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난류 현상들이 생겨요. 그 난류 현상들의 이해를 하려고 많은 육체 물리학자들이 일을 해요. 어떤 일을? 300기가바이트 들어봤어요. 300기가바이트. 교수님 하드디스크가 얼마예요? 1테라바이트 정도 되죠. 그 교수님이 모든 데이터를 가져면 1테라바이트. 모든 자료. 그 중에 30%에 해당하는 저장 공간을 가진 해석을. 그러려면은 300기가바이트짜리 해석을 하려면은 우리 그 컴퓨터에 그 좋은 노트북 같으면은 300만 원짜리 사면은 32기가바이트 꼽아요. 메모가 32기가바이트. 인데 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300기가바이트가 동시에 일어나. 그런 해석을 할 때에 보면은 여기 보면 8192코어를 연동시켜서 계산을 했던 거. 그렇게 이거를 슈퍼컴퓨팅 할 수 있는 해석자를. 그래서 그런 해석자를 가지고 있고 도심을 이제 디자인해요. 요거는 이제 연대입니다. 연대에서 이렇게 작은 것들은 날려버리고
이거 좀 큰 것들만 딱 모아가지고요 하는데 요걸 자동화 시켜가지고 요게 또 애니메이션인데 움직여. 그래가지고 요 그래픽 이미지들을 요즘에 싹 만들어요. 요 만들면은 요 이미지를 제 해석자에다가 넣어.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정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그 해석자가 읽어가지고 어떤 부분은 빌딩이 있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빌딩이 없는 부분이고 구분한 다음에 해석을 시작하는. 그럼 해석을 시작하면은 요것도 애니메이션인데 바람이 이렇게 팍 불어오면은 바람이 여기 맞아가지고 빌딩에서 이렇게 볼티컬 스트럭처를 가지고 와류를 발생시키고 뭐 이런 일들 그런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다이나믹하게 나오는데 이런 해석자들의 경우에 이런 난류를 제대로 분석하면서 해석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 크기의 해석을 하려면은 2,600만 개의 격자가 필요한데 2,600만 개의 격자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저게 26메가바이트니까 아마 메모리로 따지면은 한 100메가, 200메가 정도 되는 계산을 할 때에 200메가바이트, 200메가 곱하기에 더 붙으니까 저것도 꽤 많이 필요한 건데 수기가바이트에 해당하는 계산이 필요한 건데 그럴 때 싱글 머신으로 계산하면은 하세요. 내가 10초를 계산하는데 10초 만에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GPU라는 걸 써서 저희가 계산을 하면은 실제 10초라는 계산, 10초가 바람 부는 얼마냐? 2.2 그러니까 우리가 3배 정도 빠르게 계산하니까 3초 안에 3초 안. 그러면 이게 보면은 저렇게 3초 안에 계산할 수 있어야지 내가 정보를 내가 예측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잖아요. 3초 40초. 그보다 훨씬 더 빨리 계산해야지 뭐 UAM이 위에 뜬다고 하면 계산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스트 페이지에서는 이런 해석자를 만드는 기술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페이지로는 뭐냐면은 이 해석자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내가 막 바람이 어느 쪽에 불어올지 예상을 못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바람의 조건을 넣어가지고 해석을 많이 시행을 그래가지고 해석했던 놈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넣어가지고 AI에서 학습을 만들어요. 학습을 시켜요. 그럼 AI 학습된 걸로 다시 재추적. 그러면 사실은 두 단계가 있는데 모델에 대한 부정확성, 또 AI 모델에 대한 부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더 부정확하겠지만은 엄청 예측 시간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델에 대한 예측 성능을 좀 높이려면은 모델을 더 고도화시켜야 되고 엄밀하게 계산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AI에 대한 예측 성능을 높이려면 데이터베이스를 더 많이 넣어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게 되면은 실제 어떤 바람이 오더라도 10초짜리 계산을 갖다가 뭐 수초 안에 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개발했던 거는 POD 트랜스포머라는 네트워크를 개발해서 AI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두 개가 이게 실제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하는 결과의 평균량이고 그다음에 그 POD 트랜스포머라는 놈의 평균량인데 두 개가 사뭇 달라요. 하지만 어떤 특징들은 다 잡아냈어요. 이 DB를 지금 30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면은 이걸 1000개, 2000개를 해가지고 학습하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해져요. 그러니까 학습량에 따라서 비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CPU라고 하는 종류의 이제 컴퓨터를 하면은 10시간 걸리는 계산, 1시간에 대한 바람을 계산할 때 10시간이 걸리는데 그런데 GPU라는 걸 하게 됩니다. 45분이고 그렇지만 그 1시간에 대한 바람을 아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AI를 학습시키는 모델을 하게 되면은 0.2초.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진짜 리얼타임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챌린지는 아직도 많아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바람에 대한 정교한 모델을 해놓고 GPU라고 해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해석자를 잘 만들어 놓고 그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AI 학습자를 시키면은 정말 빠르게 돼서 그런 거를 해서 하는 게 목표고 그래서 저희가 뭘 하고 싶냐면 지금은 단순한 모델이었는데 식생이 있고 그다음에 한강하고 우리가 지금 연세대에 있는 백양무리는 다를 거니까 복사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대기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모델을 고도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에어리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타겟하는 게